이란 전쟁 때문에 IMF가 당연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재산 신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내역이 나왔어요. 무려 6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안에 내역들을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쿠팡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죠. 연준 의장 후보자 자신이 여기 이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관심사는 어떤 코인이나 또는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를 했느냐 이런 건데, 그것도 꽤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좀 살펴봤더니 그냥 단순한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디파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도 꽤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왜 이렇게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하는 드래컨 밀러의 펀드에도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고, 이 양반이 그 장가를 잘 갔어요. 미국의 그 화장품 재벌집 사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재산도 상당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일을 하다가, 연준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펀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쪽 투자도 했는데, 예를 들면 솔라나, 옵티미즘, 블래스트 이런 레이어 1, 2 쪽에도 투자를 했고, 제가 그 6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비트코인은 나오질 않아요. 희한하게. 이런 솔라나, 옵티미즘 이런 레이어 1, 2 쪽에 투자한 건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 서비스를 하는 컴파운드라든지 폴리마켓에 지분 투자해 놓은 게 있고, 또 전문 투자자, VC 전문 투자자 VC 전문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AI와 관련된 뭐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제로 그라비티라고 하는 곳에도 투자를, 이런 이름이 보여요. 근데 정확하게 투자 내역이나 이런 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관련된 리테일,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거죠. 그런 데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스케일러 캐피탈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 트래블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요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트래블 여행 플랫폼 이런 데 이름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빈 워시 본인이 그냥 중앙은행장으로서 그쪽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케빈 워시가 이후에 진행할 그 연준의 정책들을, 물론 저런 이런 코인이나 이런 거요, 연준 의장이 되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고, 다 팔아야 되고, 이해상충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회사하고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난리 났던 쿠팡이 여기 이사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쿠팡 지분도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요런 건데, 이 케빈 워시 본인이 그냥 단순히 공무원만 한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드래컨 밀러의 펀드에서도 일을 했었고 코인 투자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중앙은행 연준 총재가 됐을 때에도 관련된 정책에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 신현성 총재는 자꾸 이런 구설이 올라오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의회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 따님이 그 영국 국적의 딸이 뭐 전입 신고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신현성 총재의 그 재산 내역은 이미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외화 투자를 한 상태고 집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있으신 것 같고 뭐 이래요. 강남에 집이 있으시고 오피스텔이 있고. 근데 신현성 총재는 원래 학자 출신이고 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케빈 워시하고는 그 배경이 다르죠.
그 시장을 잘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은행 총재가 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디지털 자산 쪽에 정책을 할 거냐, 요거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신현정 총재의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는 오늘 오후 2시에 이 오라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혜연 편집장하고 차상진 변호사하고 같이 오후 2시에 제가 방송을 또 하게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신원정 총재의 인사청문회 얘기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로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블록 미디어는 기사를 썼습니다만, 이제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하고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기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느냐, 내가 무슨 ATM이냐, 응?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쪽하고 지금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났네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그리고 초기 투자자였고 저스틴 선이. 그런데 지금 둘이 완전히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내용은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코인을 매도할 수, 초기 투자자들한테 코인을 매도할 수 없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래서 그런 건데요. 저스틴 선은 사실 트럼프 가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SEC로부터 이제 그 사면을 받고 더 이상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없던 걸로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트럼프 가문하고 가까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정적으로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작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올해 2월부터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담보대출을 했다고 하니까 뿔딱지가 난 거겠죠. 여하튼 코인은 가격이 올라야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이란 전쟁이 어쨌든 정전 또는 휴전, 아주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의 다음 타겟은 어디냐, 이제 이걸 얘기할 텐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걸 보면 되는데, 이게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50일 이동평균선, 녹색이 10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 5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위에서 거래가 돼요. 이렇게 쭉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러나 10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고, 그 위로는 20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야만 되는 상황이죠. 이게 돌파가 돼야만 이제 전반적으로 진짜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물론 뭐 이란 전쟁 터지고 난 직후하고 비교해 보면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봉 차트의 저점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니까 회복 국면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74, 75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은 뚫었지만 100일 앞에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에 막혀 있는 건데,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크립토퀀트의 분석가 한 명이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현물 거래소하고 선물 거래소하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선물 거래소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담보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담보로 제공된다는 얘기는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준비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바닥 신호로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22년도에 FTX 붕괴 사태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보시면 선물 시장 쪽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 선물 시장으로 들어간 직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살짝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물 시장으로 비트코인의 이동이 많고, 이거는 담보 제공이고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도 일어날 거야라는 거고 그걸에 논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유사성을 찾아내는 건데 여하튼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쁜 신호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현물 거래소로 들어가면 이건 매도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선물로 보낸다는 거는 이걸 실탄을 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의 초기 국면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이 바닥이 아니야 더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기술적 분석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슨 패턴 찾기처럼 가면은 의미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상으로는 작년 10월 10일 이후에 시작했던 그 급락 사태 그거의 끝 무렵에 와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FTX 사태 때도 보면 다 죽었다고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포지셔닝으로 보면은 숏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계속 숏만 내질러요. 근데 이거는 역설적인 건데 누군가가 계속 숏을 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반대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원래 대중이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그 선물 시장으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현상이 바닥이라는 신호이고 이동평균선상에서도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서 100일 이평선에서 지금 딱 걸려있는 것도 요걸 뚫으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음 타겟은 일단 이 75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8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까지 가는 거고 만약에 저게 그 지금 현재 걸려있는 75 저항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게 되면 그리고 또다시 뭐 이란 전쟁 쪽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다시 68K나 70K로 이렇게 조금 물러서는 게 아니냐.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팀 드레이퍼 같은 선수들이 또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일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을 이렇게 아시아에서 조금 일본이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계속 숏이야. 너무 숏 배팅이 커. 46일째.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는 다 숏 칠 사람은 다 쳤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하는 거 아니냐. 급락이 급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역대급 과매도가 반등의 급등의 신호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뭐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STRC 이게 이제 영구 상환 우선주잖아요. 그 이자를 주는 우선주 얘가 또 거래가 폭발하는 걸로 봐서 이제 살아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랩스의 CEO 갈링하우스는 클래리티법이 아마 5월 달에는 통과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주장을 또 했네요. 블랙록 아까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고 다 좋다고 말씀드렸죠. 블랙록도 순이익이 46%나 늘어났는데 ETF 쪽으로도 상당한 돈이 또 이게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또 들어왔고 이제 유출이 멈춘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수수료 수입이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이퍼리퀴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하이퍼리퀴드의 창립자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외신 한 군데에서.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하이퍼리퀴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FTX 사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요. 여기서 FTX가 망할 때 이 무렵에 저 하이퍼리즘을 만들었던 창립자도 되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FTX가 저렇게 인기 있고 넘버 3, 넘버 4 정도 하던 글로벌 순위로
그런 중앙화 거래소인데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제 고객 돈을 훔쳐다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하이퍼리퀴드를 만든 이 선수들이 그러면 이제 탈중앙 덱스 형태로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만든 게 지금 하이퍼리퀴드인데 여기 직원이 11명이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벌어들인 돈만 64조 원이라는 건데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인터뷰를 하러 간 기자가 살펴보니까 그 문 앞에 무장 경비원들이 있더래요. 왜냐하면 잡혀들 그 납치 사건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납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크립토 쪽의 억만장자들 막 납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무실 앞에 무장 경비원들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읽어보시면 이 친구가 이게 중국계 미국인인데 아주 수학을 잘해가지고 그런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쪽에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나와가지고 코인을 이용한 코인 쪽에 코인 시장으로 와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다가 2022년도부터 이제 하이퍼리퀴드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퍼리퀴드는 작년 10월 달에 대폭락 당시에 이제 그 리퀴데이션 주범이라고 해서 혼이 났고 그게 이제 잘 무사히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24시간 거래하는 원유 선물이라든지 금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거래함으로써 또 아주 주목을 받고 있고 중앙화 거래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거 바이낸스를 위협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이낸스도 그렇고 하이퍼리퀴드도 그렇고 이걸 만든 사람들이 다 중국계 미국인, 창펑자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뭐 이래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 하이퍼리퀴드를 만든 선수들이 다 수학을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어서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학은 돈이 된다. 수학을 잘하면 진짜 돈 벌 수 있다. 뭐 요런 이게 또 한 번 증명이 된 것 같긴 합니다. 하이퍼리퀴드 여기는 하이프라고 하는 코인도 있잖아요. 그 코인 이용해가지고 에어드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라이브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녹화한 거를 녹화본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요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이 오라이 시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은 올해에도 계속 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